먼저 중앙대학교 최영 교수님께서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성 담론과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공공성 담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담론 이러면 좀 거시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념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발표할 때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재미가 없는 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고위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그동안 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원칙이나 원리 혹은 뭐 담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 현장 정책이랑 어떻게 이제 적절히 조화되는지에 관한 사실 논리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던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돌봄 위기와 관련된 어르신 돌봄이나 아이들 돌봄, 그다음에 또 뭐 이후에는 장애인 돌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돌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보면은 초기에 소득 보장에 관한 위험 이게 1차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한 20, 30년 전부터 많이 얘기해왔던 게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했던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인구사회 구조 변동에 따른 새로운 위기와 관련되어 있고 그 부분 그런 위기의 대부분은 이제 돌봄 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구사회 구조 변동 같은 경우는 핵가족화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령화라든지 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돌봄 노동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돌봄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예를 들면 뭐 탈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 부분은 뭐 다른 분야에도 이제 통용되기는 합니다만은 돌봄 체계 내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일자리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에 의한 영역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돌봄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층화가 딴 게 아니라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직접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족 구성원들을 돌봐야 되는 뭐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핵심은 어쨌든 돌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존에 이제 가족 내 주로 돌봄 기능을 돌봄을 좀 담당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부담을 지어왔던 가족 그 가족 내에서도 특히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먼저 보통 그 돌봄 가구 내에 가족 내에 돌봄의 욕구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사적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사적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적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지고 돌봄 노동시장 자체도 또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회적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의 사회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족 내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뭐 부담이 지워졌던 돌봄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나 시장, 지역사회, 가족 뭐 다양한 복지 제공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돌봄의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돌봄의 사회 부분은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주로 시장보다는 좀 국가나 공공성이 강한 조직에 의한
돌봄 노동 부분을 사회화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는 즉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시장에서도 제공할 수 있고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 영역이 상당히 강한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공재 혹은 공공재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험제의 특성을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서비스는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으면 서비스 내용이나 질에 대한 정보를 획득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재화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돌봄의 위기에 놓이는 가구에 가장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랑 뭐 그다음에 영유아가 될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본인이 이용했을 때 진짜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 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합리적 선택을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계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공적 개입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돌봄에 관한 아까 민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공공성 논리가 확대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성 관한 논리도 상당히 다양한데 이걸 뭐 학문 분야별로도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서 합의된 정의를 좀 만들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행위 주체로서 국가나 공공조직 이 이제 공공재로 간주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국가나 공공조직이 아니더라도 민간 영역에서도 공적인 공익적 목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것도 공공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할 때는 이제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여러 개입들이 필요한 내용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역에서 개입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한 기존 학자들이 정리를 이제 여러 파트에서 해놓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좀 더 많은 대상자를 포괄을 하고 그다음에 이래 되게 적절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책임 등을 공공이 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성 확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대상 자격에 관한 거랑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 그다음에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양질의 서비스를 이제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뭐 세 가지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포괄성을 그러니까 대상자 폭을 넓힌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보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선별주의라는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형태가 공공성을 높이는 혹은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보편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이제 혼란 혹은 혼동이 있는 부분들이 무조건 다 포괄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우리가 보편주의 서비스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복지제도 혹은 이제 사회적 돌봄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 게 사회적 욕구라는 게 좀 필요한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편주의가 단순하게 욕구가 없는 모든 시민을 다 포괄하는 이러한 형태 혹은 무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라기보다 물론 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욕구를 가진 그 대상자를 가급적이면 다 포괄하는 형태가 보편주의 개념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 돌봄 서비스에서 보편주의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욕구를 가지고 이 사회적 욕구라고 개념 정의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식이 뭐 다르긴 합니다만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사회적 욕구를 동일하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다 노동시장에 나가 있는 경우다 보니 돌봄의 욕구가 상당히 강한 집단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벌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한 돌봄 욕구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노동시장에 나가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거고 보통은 아침에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가구 내에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돌봄을 일정 부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독박 육아나 이런 부분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서비스 혹은 잠깐 아이들을 맡기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욕구가 즉 외벌이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의 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같이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적절성,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뭐 외벌이는 또 외벌이 가구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게 많고 이걸 좀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적절성하고 뭐 접근성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돌봄 서비스가 원래 가족 내에 제공되다가 1차적으로 이제 외주화라고 해야 되나 외부에서 찾은 부분들이 민간 영역이었고 시장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였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층 환생이 심해지는 현상들이 생겼던 거고 욕구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욕구가 있으면 누구나 다 이용하되 너무나 비싼 비용, 가구의 소득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는 비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욕구가 있는 모든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게 아마 정부가 해야 될 공적 역할의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보육 서비스는 그리고 교육 서비스는 어떤 욕구에 기반해, 어떤 사회적 욕구에 기반했는지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돌봄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구, 물론 이제 외벌이 가구도 돌봄 욕구가 있긴 한데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육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의 풀 서비스는 돌봄 욕구에 기반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외국의 경우 보시면 스웨덴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 조건이 부모가 학업이나 노동시장 참여, 특별한 욕구가 있는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돌봄 욕구가 강한 쪽에 가구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욕구가 조금 다른 형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한 유아 연령대 이게 강조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회적 욕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초등 연령대에서 조금 더 내려가지고 유아기까지 혹은 뭐 영아기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아기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욕구는 그리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육 서비스는 모든 맞벌이 가구나 혹은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회적 욕구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논의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상보육 체계가 그러면 어떤 사회적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지, 교육적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돌봄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지, 돌봄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면 어떤 가구에 어떤 돌봄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 서비스가 뭐 무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제공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는 이제 기본보육, 연장보육을 최근에 정부에서 개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보육 같은 경우에는 뭐 영유아 같은 경우에 유아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목적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동등한 교육기회라는 아동의 이제 보편적인 욕구에 기반해서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형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장보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게까지 아이들을 이제 돌봄을 제공받아야 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아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영아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 영아기까지 교육 욕구를 확장시키는 게 필요한지 0세나 1세까지 뭐 이런 고민들이 또 추가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기에 만약에 교육적으로 강화한다면 유보통합 형태가 적절할지 아니면 K학년제가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K학년도 시작해서 차츰차츰 5세부터 4세, 3세 이렇게 내리는 게 적절할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뒤쪽에서 좀 다뤄 주실 것 같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살펴보니까 사실은 유보통합 1세부터 5세까지 교육적 요소를 강화하는 그 과정이 37년 이상 거의 40년 가까이 걸렸더라고요. 시작은 5세부터 좀 시작을 하고 이후에 사회적 여건이 확충됨에 따라서 4세, 3세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6세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요소를 강화하는 의무 교육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다른 형태로 접근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재원 부분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돌봄 특성이 지역 주민 삶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돌봄 부분, 아동 돌봄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 돌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개별 욕구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 사실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즉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거리적 접근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외국 경우에는 이제 소득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서비스는 지방정부로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와 재정하고 조세 이런 걸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려랑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세 부분도 다 중앙정부에서 거의 지고 있고요, 재원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사실은 이제 방향 자체는 중앙정부의 뭐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좀 재편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이제 흔히 그 참여정부 이후에 그 이전부터 많이 논의했던 지방분권, 사실 지방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서비스 영역이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혹은 지방분권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게 이제 재원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하고 우리가 논의할 때 추가로 하나 더 논의해야 될 게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복지 영역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형평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원이 적거나 욕구 큰 사람이 좀 더 많이 재원이 가도록 그러니까 대상자는 다 포괄을 하더라도 욕구가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득재원부 효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복지 영역은 재원을 돈을 거둘 때 이제 소득세나 이런 누진적 조세를 통해서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돈을 걷고요. 그 다음에 분배를 할 때 욕구가 많은 사람이 좀 더 분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쪽 축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기제를 갖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포괄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욕구에 따라서 재원을 좀 더 다르게 분배하는 게 사실은 형평의 논리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형평성 논리는 결국 또 이용자 부담이라는 부분, 재정을 정부가 전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용자 부담을 이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구 소득이나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를 통해서 경쟁적 차별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소득층은 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이용료 부담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게 고소득층에는 좀 더 많은 부담을 지우도록 해서 소득재원부 효과를 거두는 측면들이 있고 사실은 그거와 또 다른 파트 중에 하나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가구, 세금은 내지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가구들에 대한 형평.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을 갖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형평성에 기반한 것뿐만 아니라 평등성에 기반한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상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무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영유아기 때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평등성 개념이 좀 더 강할 거고 거기에는 이제 무상이나 그다음에 의무교육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영유아 보육 서비스 혹은 교육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지, 형평성을 어떻게 갖출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더 필요한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민간 영역이 조금씩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북유럽 국가들 특히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민간 영역이 주도적인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영역에 대한 조정이나 통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정보 그러니까 아까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판단하기도 힘들고 이런 특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좀 더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을 수 있는지, 양질의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을 이용자는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통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의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자리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 산출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일정 부분 공적 영역에 있는 공급자를 확충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도 국가 역할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양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국공립이나 이런 시설들 많이 확충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조차도 민간에 다시 위탁 형태로 이제 소유 주체랑 운영 주체가 좀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사회서비스원이나 뭐 이런 정부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공적 영역의 공급자의 운영까지도 직접 공공에서 좀 해보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 국가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서비스를 좀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보자라는 거였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한다면 기초 단위, 그러니까 광역 단위보다는 기초 단위의 이런 운영 주체제를 확보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